제가 봤을 때는 참 제가 오랜만에 메간 매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 뭐 그게 무슨 구한말 뭐 조선에서 있거나 뭐 60년대, 50년대 이런 때 있었던 일이지. 최근 우리가 뭐 제가 대학 다니고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뭐 메간 매직했다 이게 뭐 참 듣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50 가까이 됐는데 메간 매직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생경하더라고요. 아, 이런 문화들. 근데 사실은 지금 밝혀진 게 이 정도지. 그 측근들이 저렇게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했던 것.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굉장히 매관 매직이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거기에 실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저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이익을 보면 물러서지 않고 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까지 남아있고 얼마큼 가능하냐를 가지고 결국 충성심이 좌우될 건데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되고 재판받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기어 나오듯이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어진다고 보고요. 네.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 지금 오늘 그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후 2시에 김예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30매도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예. 김혜성은 도망갔다 들어왔고 범죄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위조했던 사람이죠. 예. 금융기관이 하고 대기업이 180억을 투자했다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기꾼한테 투자를 이거 돈을 빌려준 뭐 담보를 잡혀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투자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은 유니콘 기업이라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사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런 일이 금융기관에 일어난다는 건 금융 쪽은 김지호 선생님 훨씬 잘하시지 않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은행이요 금융기관이 모르겠어 다른 사람 다 대출해줘도 본인들 그런 어떤 은행 서류를 네. 위조한 사람한테 절대 대출 안 해주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들이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뭐. 그거 아니면 무슨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김예성 씨가 웃긴 게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명문대 법대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 사람이 헌병대 수사관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냥 헌병대 수사관도 했고 법대 나온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집사가 아닌데 아니 남이 이거 잔고 증명 위조해달란다고 위조해주고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집사가 아니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끈끈한 사이가 아니면 아니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좀 위조해달라 그래도 저는 위조 안 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거절하죠. 다 덮을 수 있는 대가가 오면 할 수도 있겠죠. 이거 한 장만 만들어 와 그럼 100억 줄게. 그게 이제 180억 투자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건희한테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김혜성 씨 입장이라도 그렇죠. 빨리빨리 얘기하고 자기가 싼 걸로 최대한 싼 걸로 티켓 끊어가지고 네. 얼른 나오면 김건희가 자기한테 맡긴 돈 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김건희가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재산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 소위 말해서 본인이 집사라고 믿을 수 있는 말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떡고물을 나눠주면서 거기다 맡겨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빨리 얘기하고 짧게 나와서 그거 찾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낫지. 뭐하러 거기서 되지도 않을 게 개겨가지고 뭐 김건희는 착한 사람입니다. 불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혼냈습니다. 그런 소리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아마.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사람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어떤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이 정말 없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본인들이 이러고 다니면서 야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에 법카 문제 관련해서 7만 4천 원 그 결제된 건으로 식당을 140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본인들이 이러고 다녔으면서 정말 참 이 황당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 계실 때 김건희 씨도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시겠네요? 저요? 예. 저는 직접은 못 봤습니다. 그때는 더 담당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이 와서 봤기 때문에. 예.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그래도 윤희야 뭐 예. 여러 번 봤죠. 그때는 저런 기미가 전혀 안 보였나요? 저 진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는 엄청 그리고, 공손하게.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예. 대통령을 지낸 자가 속옷바람으로 교도소 바닥에 드러눕는다는 게 그게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쟤들은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나친 아부, 겸손, 거짓말 그런 저는 너무 많이 봤죠. 좀 굉장히 가슴 얼마나 공손하고 저기 하는지 몰라. 정말 제가 뭐 앞으로 막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진짜 저거 사람도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참 최근 5, 6년간 정말 그때 했던 모습들 또 검찰총장으로 했던 모습들 또 대통령이 돼서 탄압했던 모습들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상전벽해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터졌죠 사실은. 그동안에 뻔히 이게 다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그 좀 너무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당신이 뭐 피해도 받고 뭐 감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저게 대통령인데 그렇게 허접 쓰레기는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뭐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그게 다 확인되고 있어서 안도감도 들고 통쾌한 생각도 들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옛날에 아니, 내가 그러실 말할 것 때 같아요. 들었어야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고서 지금 와가지고서는 막 자기도 원래부터 그렇게 알았다는 듯이 막 그러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거를 확인하는 지금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좋죠 뭐. 그때 좀 경험하셨던 일들이나 또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법관들의 행태, 판결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겪어보셨으니까 네.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대법관들은 어떻게 몰려다니는지 또 그게 확연성되니까 고등법원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영장이라는 게 어떨 때는 나오고 왜 안 나오는지 그렇죠. 누구는 왜 시간 계산을 하고 누구는 날짜 계산을 하는지 누구는 왜 뻔히 사진이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네. 누구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실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래 그렇지 막 이렇게 수긍을 많이 해주셔서 이것도 이제 상당한 역사의 발전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래도 판검사가 배웠다는 놈들인데 그렇게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은 최강욱 의원님이 어떤 인터뷰나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게 어떻든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기록이 되면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보좌관일 수도 있고 기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후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내용을 더 파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예. 별로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2021년도에 그때 이제 뭐 대장동 사건도 많이 터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도가 심할 정도로 어떠한 고급 정보라 그러죠. 예. 막 프레임에 섞여가지고 공격을 당해서 그때도 저희가 현안 대응 TF라고 그러면 우리도 좀 공격을 하자 해서 도청에서 아니요. 우리 당에서? 캠프에서 캠프에서? 해가지고 현안 예. 대응 TF라고 짜갖고 김병기
당시 의원님하고 맞아 생각납니다. 네, 예. 해가지고 하셨지 그거. 김건희 예, 계속. 씨 일가 관련해서 이제 한 140건 정도 저희가 예. 단독을 냈는데 그때 이제 다 터트린 게 양평 양평 땅 문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해서 20억 벌었다, 그다음에 뭐 미니 신도시급 투자를 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있다, 허위 이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가 보니까 어떤 뇌물성 협찬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보도화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로 쌓이니까 기자분들이 후속 취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새 이제 법조기자나 특검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내가 이 김건희 주가 조작, 그다음에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그렇죠. 사기 이런 거를 고발한 게 2020년 4월이다. 2020년 4월. 지금 2025년 8월이다. 근데 2020년 4월에는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예. 근데 2025년이 되니까 왜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냐, 당신들은. 2024년에 제가 또 10월 달에 그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때만 해도 그때 갑자기 막 벌떼처럼 전화를 연락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그 공범들에 대한 공판이 있었고 네. 거기에 시민보 기자 같은 사람은 일일이 재판 법정에 출석을 해보면 몰랐던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계속 기사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들도 다 법조 기자고 법원 출입 기자들이 있고 한데 그동안에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냐. 그럼 본인들도 말을 못 해. 그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고요. 그냥 뭐 있다 그러면 우 가가지고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보니까 특검의 시간인 것이고 네. 이제 언제 지네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돌봤냐 할 정도로 거기 가가지고 또 막 물어뜯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통쾌하다라고 즐기실 일만은 아니고 또 그 와중에 무슨 장난질을 치고 무슨 오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또 매의 눈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민주 시민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 네. 지금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정말 그 검찰 독재, 권력을 향유했던 이자들에 대한 사실은 조금 어떤 뭐 진상을 밝힌다든지 뭐 지금 사실 검사들은 지금 다 논외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좀 걱정이더라고요. 이렇게 김건희, 윤석열만 이렇게 처벌받고 사실 그 밑에 있는 그 고구마들을 정말 솎아내지 않으면 그냥 뭐 검사장 뭐 20명 내에 옷 벗고 나간 걸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검찰의 해체가 필수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들 과거의 그 비리들을 네. 최대한 확인하고 뿌리를 뽑고 해야죠. 그래야지 새로 출범하는 기관들이 더럽지 않게 출발하는 거지. 네. 그대로 안고서 좋지 않은 거 없이 출마하면 또 처벌받지 않고 나가서 지금 변호사하면서 그렇죠. 돈 벌고 있는 것들에 똘마니들이 또 가서 또 수사한답시고 네, 하고 그렇죠. 기소한다고 또 저기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확인해서 한번 털어야 되는 문제죠. 네. 저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그 수사기관의 수장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직무감찰 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데가 감사원이거든요. 네. 근데 감사원이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더 썩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 거지. 그래서 국회에 있을 때 해라. 왜 안 하냐 그럼 하겠다고 해요. 본인들이 그러고 안 해. 썩었으니 못 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원을 어떻게 이게 지금 정상화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제도 장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직무 감찰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강화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네. 참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때문에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저 속으로는 또 갔나요?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그냥 한 번 갔는데 네. 뭐 어쨌든 막 그 앞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뭐 단식은 아니지만 네. 뭐 연자농송을 하고 연자동성한데요. 예예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정당마다 당원 명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좀 반발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리니까 그런 거고. 뭐 민주당에 와서 예전에 압수수색 하겠다고 설치던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김용부 원장이 제대로 출근한 적도 없고 컴퓨터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 맞아요. 다 털어가겠다고 와가지고 이거 어거지를 부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은 아니 진해당 대표를 했던 진해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홍준표 씨가 얘기를 했잖아. 네네네 그거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근데 홍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당 대표로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네. 아니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무슨 박찬대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아유 저기 우리 당에는 저기 저 김용부 원장이 쓰던 이상한 컴퓨터가 있다. 내용에 막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까 언제? 그래서 와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얘들은 아니었죠. 준의 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했던 사람이 한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걸 준 걸로 내지는 거기 입당시킨 걸로 의심되는 집단의 사람들의 녹취가 있고 네. 거기서 또 인정을 했고 아니 그러면은 지네들이 민주당 우리 윤석열 똘마니들이 와서 침탈할 적에 뭐라 그랬는데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강욱 의원님이 부산에서 북토크 북토크? 콘서트를 예.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산에서 북토크 콘서트에 조국 대표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제 그거 올릴 때만 해도 요거 뭐 사면복권 전이라서 네. 혹시 사면복권이 되면 자기 고향이 부산이니까 아. 뭐 온 김에 거기 합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된 건 아니고 이제 희망적인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본인도 이제 나왔으니까 저걸 볼 텐데 네. 보고서 이제 일정을 맞춰서 올지 안 올지 이거는 제가 차차 따져 보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이게 이제 지난 5, 6년간 이렇게 겪으셨던 그러한 어떤 검찰권 그리고 진보 보수 이런 얘기가 좀 정치 담겨 있는 지형과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 네. 뭐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되게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네, 국힘이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보수의 심장이다 여기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렇죠. 보수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디가 도대체 보수냐 국힘이 보수라는 거는 그런 내란을 옹호하고 뭐 이런 세력이 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도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답변하시고 그럴 때 당신은 보수 성향입니까 진보 성향입니까 중도입니까 뭐 이런 거 먼저 답변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민주당 지지자면 진보라 그러고 국힘 지지자면 보수라 그러고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네. 갖고 있는 대중 정당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의미를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정치가 좀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원래 사람한테 본래 본성에 새겨진 이로움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이고 네. 진보는 그 와중에도 더 의로운 거에 올바른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지향하는 또 사람들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악이고 어느 한쪽은 선이다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네. 우리가 다 한 몸에 또 갖고 있는 성향이니까 우리가 뭐 자기가 정말 열혈 진보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한테 이로운 거는 다 외면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좀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런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돼 왔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에 대한 좀 역사적 사례나 그다음에 또 영화에 담겨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서도 순천에서 예, 순천, 광양, 뭐 또 대전, 뭐
나주 우리 뭐 당원분들이 하여튼 불러주시는 데가 많아서 전국으로 지금 예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콘서트 하시는군요. 경남을 좀 맨 처음에 가서 돌았고요. 네. 예. 이제 호남 쪽을 좀 지금 이제 밀어놨던 걸 돌고 있고 또 아버님 일 치르면서 네. 원래 정했다가 이렇게 연기하고 변경하고 한 또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런 강연 통해서 좀 많이 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최강욱 의원님 이렇게 몇 번 뵙고 네. 같이 인터뷰도 해보고 방송에서 뵈면 제가 느낀 느낌은 사실 이제 우리 어떤 민주화를 겪은 선배님들에 대한 후배들은 어떤 뭐라 그러죠?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보수적이고 좀 꼰대. 그렇죠. 좀 뭔가 좀 경직돼 있죠. 예, 경직돼 있고 뭐 쓰는 단어도 좀 예, 그렇고. 근데 최강욱 의원님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좀 힙하다고 해야 될까? 입하기까지. 이렇게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스스럼이 없고 예.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이게 사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뭔가 조금 보수화되고 네. 뭔가 좀 이럴 텐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유연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시고 혹시 뭐 특별한 그러한 뭐 노력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굳이 뭐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좀 호기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호기심이. 대한 호기심 특히. 예.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움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제가 그 호불호가 좀 뚜렷한 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겪어보면서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이분은 어떤 장점이 있구나, 뭐 어떤 단점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단점도 보이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뭐 사람들을 많이 알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제 관심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살면서 아는 사람이 많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디 등장하고 그러면은 뭐 그 얘기를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인연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충족하려면 제 나름대로 제 거를 감추지 않고 솔직해져야지 상대도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제공하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뭐 장막을 치고 맞아요. 남한테는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맞아요, 이러면은 맞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내가 너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냥 뭐 솔직함이라는 게 꼭 장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굳이 또 저를 가장하거나 포장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한 유튜브 매체에 네. 이렇게 잘 적응하시는 전직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후배들도 정말 이게 뭐 참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매체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저처럼 이게 전과도 많지 않고 다 호구주책이 있는 사람들이고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예. 궁해봐야지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참 저는 원래 방송을 많이 그쵸. 했던 사람이니까. 주로 레거시 방송 많이 하셨죠. 예. 이제 핫스팟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정말 그 사실은 저희는 하여튼 최강욱 의원님이 후배들한테는 팬이었죠. 말씀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그런데 참 일 같지도 않은 일로 막 4, 5년 동안 이렇게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언론에서 자꾸 놀리니까 저도 좀 그거 보면서 좀 해도 너무한다. 뭐 저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나? 망신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찌 됐던 이번에 싹 그냥 사면이 돼서 너무 기쁘고 최강욱 의원님이 가진 그 어떤 재능, 그다음에 소통, 그 혁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후배 민주당원으로서는 좀 민주당을 좀 넓히고 영역을 넓히는데 많이 좀 이렇게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우리 대통령님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꾸 이제
조국 대표님하고 친하다고 우리 민주당의 최강욱 전 의원님을 조국 혁신당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닙니다. 우리 심지어 박지원 의원님도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당대당 통합으로 민주당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거의 근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정말 그 활발한 정치 활동 후배 당원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항상 뭐 우리 김재호 선생이 저를 너무나 이렇게 자꾸 과대포장을 하셔가지고 뭐 고맙기는 한데 또 선배님- 사람들이 또 현혹될 수 있으니까. 선배님 같은 퍼스트 부부가 좀 많이 길을 내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저희 같이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요? 편하고 즐겁게 잘 지내시죠 우리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